우리가 흔히 만다라의 작가로 알고 있는 김성동 작가가 이번에 40여 년의 작가 생활을 총결산하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아픈 가족 이야기를 모은 소설집 눈물의 골짜기를 냈습니다. 이 소설이 가지는 작가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김성동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방 70주년 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라는 소설집을 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소설집이 가족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가족사입니다만 단순한 쩡한 가족사가 아니고 우리 아픈 현대사를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여기 아버지 어머니 영정 앞에 바치고서 곡차 한잔 하고나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인사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이걸 쓰기 위해서 제가 소설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소설집 전에도 좌익 독립운동가들을 다룬, 혁명가들을 다룬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때도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소설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의 연장선에서 이번 책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셨고 또 어머니께서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혁명가로서의 삶을 사셨는데요. 한번 아버님 이야기부터 특히 아버님이 대전 교도소에 계시다가 그 당시에는 감옥소라고 했었겠죠.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곳이 바로 산내 곤령골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언제쯤인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늘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말하면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하면서 굳이 제가 이제 궁금해하면은 네 애비는 네가 원래 서울서 살다가 6.25 때 피난 나오다 한강다리가 끊어지면서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얼버무렸죠. 그러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저는 소위 피난을 3번을 갔습니다. 제 나이에 제가 47년생인데 4살 때 6.25를 맞았는데 그때 한 번 갔고 두 번째가 4.19 혁명 때, 세 번째가 5.16 혁명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늘 저희 집안 자체가 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해서 그 예비검속이라는 겁니다. 예비검속.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리 잡아가는 거. 그게 이제 외노돌 때부터 내놓은 약습이죠. 그래서 4.16 때도 들어가셨고 5.16 때도 들어가셨는데 재밌는 게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손 씨는 건지야 된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지금 천양의 비봉산 밑에 청양. 청양이죠. 산지기 집에 거기 가서 있다 오고 그랬죠. 갔다 왔더니 할아버지 대전경찰서에 잡혀가신 거예요. 예비 검속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소위 도시락을 싸서 이제 드리려고 이제 없는 살림에 할머니가 쌀을 구워다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는데 단 한 번도 드시질 못했어요. 안 받아주니까. 근데 무서운 얘기인데 그걸 다시 가지고 돌아오면서 충원탑이라는 데 지나오면서 그 앞에서 제가 도시락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철없는 마음에 아유 할아버지가 참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쌀밥을 내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다가 한 달포 지나서 이제 석방에서 나오시는데 제 손을 잡고 보시면서 아까 말씀한 충원탑 그 앞에서 앉으셔서 저게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충원탑인데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죽어서 저렇게 기려주고 이렇게 탑까지 세웠는데 저 사람들 손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어디로 가느냐 기가 막힌 일이다 하시면서 거기서 한시를 읊으시는 거예요. 회두 이력사인데 즉 돌아보니 해는 서산에 걸렸는데 격고 최인명이라 둥둥 울리는 저 목소리 내 목숨을 재촉하노라. 황천의 무일점하니 황천에 한 주막도 없다는데 금야에 숙수가오 오늘 밤에 어디서 잘고 하면서 후유 하시면 이제 가자 하시는데
그 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 이제 이것저것을 보다 보니까 성삼문 선생의 절명시예요. 마지막 형장에서. 예. 응? 이제 그 심정을 읊으신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처음 이제 아버지에서 할아버지 얘기해 주시는 거야. 네 애비는 딱 아주 한마디로 책 잘못 읽은 조의로 그렇게 됐다. 책 잘못 읽은 죄로 책을 잘못 읽어서. 저한테 이게 화두가 됐죠. 도대체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서 이게 죄가 돼서 죽임을 당하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서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대전역으로 가가지고 그걸 빠방 튼다 그래요. 몰래 극장에 들어가고 기차 타는 걸 빠방 튼다 해서. 그러면 대전발 0시 50분 새벽차를 타고 저 목포까지 갔지 않습니까? 갔던 곳은 저 먼 그 바다 끝으로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근데 갔더니 그 외항선이라는 것이 저 바다 한속에 섬처럼 떠있지 뭐 그걸 또 타려면 또 배를 빠방 틀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못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출가를 했죠. 가출. 그래서 절로 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 일관되게 다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아버지 왜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나는 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게 힘들게 사는가 하는 문제. 왜 다들 말을 하지 않는가?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죠. 알아가지고 제가 전에 갔던 것이 1965년도 5월 달이었는데 19살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가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이제 편입해 들어가가지고 다닐 때 3학년 1학기 때 제가 퇴학당한 게 아니고 자퇴를 했어요. 제가 그만두고. 그때 제가 알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글도 썼습니다만 나는 3판을 겪었다. 돌판, 중판, 글판. 그래서 돌판은 제가 바둑을 제가 잘 뒀습니다. 그래서 프로기사가 되려고.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그리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만 그때만 해도 프로기사 되는데 무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이제 절로 갔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중판이죠. 중에서 또 거기서 또 쫓겨났죠. 그것도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소설을 써서 좀 쫓겨났어요. 소설 썼다가 그 불교를 비방했다는 거. 목탁조라는 예, 목탁조라는 거. 74년도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쓴 게 다시 만다랍니다. 처음에 단편으로 시작했다가 중편으로 장편으로 한 3번을 이렇게 그 발전한 거죠. 그래서 3판 이제 마지막 이제 글판인데 제가 근래도 우스갯말로 그 친한 후배들한테 그런 말을 하죠. 2판은 내가 실패했는데 마지막 남은 글판은 그건 아직 미지수다. 현재 진행형이다. 내 죽은 뒤에 보자.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 3가지 판을 그거는데 그 반대로 그 나한테 허용된 기준 뭐였냐면 흥불의 덫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3가지 안 되는 덫에 찧었다. 첫째, 소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최하가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9급인데 5급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예. 두 번째, 군대를 가도 장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 지금은 더 악화됐습니다만 최고의 출세 수단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고등고시를 패스해도 인관이 안 된다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른바 연좌제라는 것인데 연좌제 덫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로 할 수 있는 게 바둑쟁이, 중노릇, 글쟁이 딱 맞지 않습니까? 3가지. 그러니까 저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다가 이걸 제가 어떻게 보면 쓰게 된 것이 제가 만다라는 제가 이제 하나의 통과지랄까 젊음에 대한 그 젊은 시절에 그 잿빛 노트를 썼던 것이고 즉 소설가 증을 받기 위해서 썼던 것이고 받고 제일 먼저 썼던 게 바로 이 소설이었습니다. 엄마와 개구리라는 것인데 단편. 네, 단편. 그게 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79년도인데 그때 그 문학과 지성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폐간됐는데 거기에서 그 이계절의 소설에서 석 달에 한 번씩 뽑아서 이렇게 재수록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잡지에 그 머릿말에 제의가 나와요. 뒤에 이 김아묵이라는 작가의 엄마와 개구리는 그 우리 동족상전 6.25의 끔찍한 민족사의 비극을 썼는데 놀랍게도 아주 서정적인 아름다운 언어로 그렸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비극이 드러난다 하는 식의. 그게 누구냐면 이제 돌아가신 그 김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현 교수. 목포 출신. 예, 목포 출신이죠. 그래서 그때 그 동아일보에 올해의 소설 뭐 베스트 5 이런 식의 그 있습니다. 그 하는 거 거기에 제게 뽑혔는데 만다라는 그때 그 한 서너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전 만다라보다도 만다라 그냥 오히려 저기고 처음 썼던 그 이제 그 이 이야기 엄마와 개구리라는 것은
그가 이렇게 추천했다는 거 제가 힘을 얻었죠. 아, 소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응? 하고 올해 최고의 소설이라고 추천할 정도면 뭐 그럼요. 이건 뭐 된 거다라는 어떤 용기를 얻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양반하고도 같이 친해져서 술도 먹고 했습니다만 아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태어나서부터 쭉 그게 다 이어진다는 거, 한 가지로. 거기는 항상 그 아버지 요번에도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또 뭐냐면 사진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운동가들은 사진을 안 남깁니다. 그게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1936년 아버지가 17년생이니까 조선 나이로 20살 때, 그 당시 조선공산당 입당원서를 내기 위해서 찍었던 손톱만한 사진, 그거 한 장 있는 걸 제가 확대해서 했죠. 그 바람에 제가 이 사진 때문에 많은 또 고통을 받았죠. 이게 증거가 되니까. 또 뒤에 이제 어머니인데, 이제 어머니 또한 단순히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제 어머니도 하나의 시대의 어머니로서 한 역사적 아픔을 받았던 분으로서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장기수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늘 궁금했던 것이 늘 내 옆에는 엄마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잠깐 봐도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근데 사람들은 어디 저 먼데 갔다 무슨 뭐 어디 갔다 이런 식인데 그때 봐서 형무소에 가 있었던 거죠.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그 얽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물론 어머니는 또 아버지의 어떤 그 훈도에 의해서 끌려가서 아버지의 그 자마를 받아서 그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갔던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소설가로서의 출발도 결국은 아버지의 죽음이었고, 또 그것이 이제 그 아픈 가족사가 우리 한국 현대사의 질곡의 어떤 핵심, 그래서 그 가족사의 아픔이 결국은 우리 현대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계기로서 이제 작가가 되셨다는 건데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 이런 것은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그 부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민들레 꽃반지라든가 또 메세 한 마리 이런 거 빼놓고는 어머니에 대한 천착은 조금 그 아버지에 비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못내 그리워하는 그거에 비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천착은 조금 나중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조금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님이 저 세상 사람이 되셨고 이 과거 역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추체험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살아계셨고 제가 모시고 살고 있고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현실 엄혹하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겪은 얘기입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저기 저 벚곡에 살 때 거기 살 때 거기서 한 300m 내려와야 이제 그 문이 있고 거기 우체통 우편물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신문을 올라가면서 보면서 오고 그랬는데 하루는 신문을 보면 오는데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온 편지라 제가 깜짝 놀란 게 내 지금까지 절에서 나와서 벌써 몇십 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어머니 이름 한자로 된 편지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전혀. 그래서 깜짝 놀랐죠. 봤더니 그 옆 동네 저 경기도 이천 정도 어디에 뭐 예를 들면 1, 2, 3, 4부대 이런 식의 아랍의 숫자로 무슨 군 부대 이름을 놓은 거라. 그걸 열어보니까 제가 저 민들콘 반지에 쓴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말은 전사자 6.25 때 전사자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경우인데 어떻게 이런 경우를 쓰다 보니까 제가 무릎을 쳤던 것이 소위 이제 컴퓨터 오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서웠던 것은 어머니의 기록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 군 부대 안에 그 방첩대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뒤집어서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건 참 무섭구나 하는 거 뭐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제가 이사를 갈 때 이사를 많이 다녔으면 꼭 옵니다. 누가 오는데 또 그들이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 오는데 이들이 그 산속에 사는데도
그 좀 완강한 어깨에 맞으면 아주 정장 넥타이는 정장 차림에 머리는 짧게 깎고 날카로운 눈빛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관원 같은 네. 그들이 와가지고 아니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나와서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아 지나다가 집이 좋아서 들어왔대요. 아니 세상에 가택집이죠. 남의 집을 밑에서 300m로 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붙잡고 들어와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소리 하고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여기로 왔느냐 나한테 누구가 근래 오느냐 막 이런 식의 날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열심히 대답하다가 간절히 제가 알았죠.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현대사의 비극이구나 해서 즉시 제가 그 이른바 소위 4대 일간지에 나온 그 저 톱 기사로 나온 이제 문학 기사 그 문학에 나온 그걸 제가 방 4군데에 딱 붙여놨어요. 붙여서 와서 이제 물으면 딱 끌고 와서 이걸 봐라. 그러면 이렇게 봐요. 보다가 왜 신문 기사에 나온 사진과 실물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한참 보다가 아 작가 선생님이시네요.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때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래. 그건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기관원이라는 거. 민간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뭘 도와줘? 그래서 그때 제가 붙잡고 끌고 나가서 밀면서 다시 오지 마세요. 그게 날 도와주는 겁니다.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왔었어요. 이 집까지 사실은. 아, 예. 그러니까 우벅고개에서 네. 이쪽으로 이사. 여기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 그걸 뭐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의 그 소위 국가 체제에서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또 하나 제가 나온 김에 말씀하면 제가 이제 소위 이제 그 저 진보 정당 쪽에서 일하는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두 군데라는 거라 그 담당이 안기부 담당이 있고 기무사령부 군. 지금은 이제 기무사. 예. 근데 나보고 그래. 선생님은 기무사령부 소속이래. 그래서 같은 말에도 군발이라 하기 더 기분 나쁘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말이 되는 거라. 내가 사실 경기도니까 아, 예. 걸어서 갈 수 있다 이거지 북을 평양을. 그래서 거의 접촉 지역이다 말이죠. 그죠? 그 밑에는 안기부고 강원도, 경기도, 서울은 기무사. 아, 말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네. 소설뿐만 아니라 네. 선생님이 심지어는 그 만다라까지도 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다라를 뭐 수백 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다들 그냥 어떤 종교적인 구도 소설로만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작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가족사고 실화였다라는 걸 듣고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께서도 내 소설은 문학성을 가미한 다큐다. 사실은 실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도 물론 가족사를 바탕을 두고 약간의 문학적인 장치를 한 건데요. 특히 그동안에 그 말하기 어려웠던 그 풍적 같은 소설,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소설인데요. 그 소설이 이번 소설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에 얽힌 그 중단된 이야기 이것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7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그 좋았던 시절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1년 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78년 만다라. 말쯤 만다라 당선돼서 80년 5.18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대사하고 같이 간다는 거. 즉, 그때 제가 저기 한 말로 굉장했습니다, 저를 뭐 사람들이 왜 자고 나오니까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듯이. 아, 유명 작가. 소위 유명 작가로. 그러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한 풍적도 그렇고 1년의 단편을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는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내 아픈 가족사지만 우리 민족사라는 거. 그렇죠. 우리 민중사라는 거. 즉 많은 사람이 심하게 석집에 하나쯤은 다 거의 연루되어 있는데 다만 그들에겐 풋이 없다는 거, 마이크가 없다는 거,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 저는
붓을 잡았지 않습니까? 공인받은 받은 그 소설가로서. 그러니까 의무가 또 있는 거죠. 그들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삶, 이런 아픔. 바로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 그걸 하고 싶어서 했고, 또 일정한 그 성과랄까, 상당한 저걸 기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렇죠. 이거 대단하다. 새로운 각도에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남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 그 많은 소설 중에서 거의 전부가 반공소설입니다. 반공문학. 즉, 반공 외피를 입지 않고는 발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해서, 그나마 정면으로 또 못 되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항상 소년이 예. 등장했죠. 그게 바로 하나의 그 문학적 기법이랄까? 빠져나갈 구멍이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근래 들어서 아까 말씀한 고추잠자리라든가 메세 한 마리 같은 것은 직접 내가 이제 당신들의 입을 빌려서 어머니 아버지 입을 빌려서 바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얘기가 늘 있었지만은 차마 할 수가 없었고 우선 발표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아버지 얘기하다 이제 어머니 얘기 이제 드디어 한번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썼던 것이 바로 여기 실렸던 메세 한 마리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버지의 홀령이 그렇죠. 주인공이 돼가지고 홀령의 입을 빌어가지고 어떤 삶을 원했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을 찾아가는 홀령이 찾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환상적 사실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극찬을 받기도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마르케스다 그 노벨상을 받은 마르케스에 비유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이렇게 완결을 못 짓고 한 것이 우리 문학사로 보면은 상당한 그 아쉬움인데 그걸 이어서 써보실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아니 그때도 그런 말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좀 아깝다, 아쉽다 해서 중단된 거예요. 근데 그 얽힌 이야기가 어떤 그 개간지에 연재했는데 1회분이 한 300장 정도 소위 서장, 프롤로그 서장인데 그거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썼습니다. 누가 불러주는 거야. 아버지가 불러주는 거야. 그냥 손이 아플 뿐이었죠. 근데 그게 발표가 되는데 이거 제가 제 말을 하기가 좀 저기 합니다만은 굉장했어요. 그때 반응들이. 그러면서 그날 그 잡지사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일반 독자가 아니고 소위 고급 독자. 그게 뭐냐면 각 신문사 그 부장급들한테 대단하다 소리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서 이 예분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한 200-300장을 이렇게 썼는데 가지고 갔더니 이거 곤란하다는 거라. 실수가 없다. 붉은 줄 쳐놓고. 근데 그것을 소위 각 신문사 문화부장, 정치부장, 경제부장, 3부장한테 돌렸다는 거예요. 다. 일간지, 4대 일간지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하나같이만 하면 이거 절대 싫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간지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신문사 또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그 재벌 그때 마침 아실 거예요. 국제그룹 양정모 국제그룹이 딱 문을 해체했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벌도 없으면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짝 졸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고치래.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고치냐. 당신들도 고쳐라 했더니 자기들도 작가 걸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석 달을 쉬었지. 석 달을 개간지니까. 석 달 되고 나서 다시 발표가 됐는데 다 빠져요. 엉성하게. 이게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끝나버렸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보던 것은 소위 시의의 문제, 시의성. 그 때가 있는 것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위 세계문학사도 그렇습니다만은 늘 언제나 우리가 사는 좀 삶이 이제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니까 그 불평 얘기하지 말라고 억누르는 자가 있는가 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으면 잘못되니까 뒤집어서 다시 만들자고 하는 그 저항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열의 역사는 뭐 어떤 문자 비롯됐을 때부터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문학이 끊어지지 않고 나온 것은 거기서 새로운 양식과 기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뒤집어서 죽은 사람 뒤에 영혼의 움직임, 그러니까 49제를 생각해서 썼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또 좋은 평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말하면, 그 뒤로 뭐 세상이 이제 바뀌어서 심하게 말하면 노동신문을 정기구도가 쓰는 세상인데, 왜 내가 그 문학이라고 쓸 때는 세상이 다 입을 닫고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본다는 어떤 그 동기가 있다면 동기유발이 있는데, 이제 전부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뭐 내가 이게 무슨 뭐, 제가 다시 보면서 저 혼자 참 웃었어요. 소위 조선공산당 정강정책, 그것도 토지 문제, 소위 3.7제 문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 참,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그랬다는 거. 근데 그들도 또 제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 중단된 상태나마 미완이지만 중편 개념으로도 훌륭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해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넣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또 그 독자들한테 그 말이 되는 것이, 아, 이 소설 왜 이렇게 잘리고 그만뒀는가? 왜 이게 반토막을 실었는가? 했을 때 그 시대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시대사, 그렇죠. 우리 역사가, 우리 현대사의 그 아픈 부분이, 그 자체가 읽을거리가 되는 거죠. 전 그런 의미를 담았죠. 그러니까 이번 소설집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아픈 가족사, 우리 민족사. 네. 근데 그걸 연대순으로, 발표순으로 쭉 모았고, 네. 또 그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작가의 인식이 네. 점점 네. 이렇게 부모님이 원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 세상, 또 그분들의 꿈, 또 그분들의 헌신,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소년의 눈에서 이제 어른이 돼서 부모님을 이렇게 직접 성인이 꿈꿨던, 또 그분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 이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연대순으로 쭉 모아놓은 것도 그런 발전, 인식의 발전을 보여주는. 또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 이것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연대순으로 모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떠나신 곳이 이제 산내 뼈제골인데요. 그 뼈제골이 있는 낭월동, 그 당시에 구돌이었죠. 거기에서도 한동안 사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이유도 그 아버님의 흔적 가까이에서 아버님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거기 사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소설집 제목인 눈물의 골짜기, 물론 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이 이름은 이 길이라는 소설에서도 한 챕터로 눈물의 골짜기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린 소년인 작가를 데리고 이제 묘한 산내로 이렇게 가면서 보여주는 모습.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당시 산내 민간인 학살을 기록한 영국의 위닝턴 기자가 쓴 보고서에도 죽음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낭월 데스밸리.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 그 당시 거기에서 숨진 수많은 희생자들, 뭐 7,000명에서 만여 명까지 이르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그런 거라고 보여서 이 눈물의 골짜기는 단순한 개인의 아픈 가족사만이 아니라 슬픈 우리 민족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 민족이 바로 서는 그런 하나의 계기,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산내는 자주 찾아가셨죠? 제가 산내를 갔던 이유가 있는 것이, 그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늘 그 아버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집을 지었어요. 조그맣게 짓고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영혼을 향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와 저 사이에 모자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에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으로. 금기예요. 예, 금기 영역이죠. 근데 어머니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이 거기서 이사가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도 이걸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도 없고 했다는 나중에 말씀을 하더만요. 똑같은 마음이죠. 당신 마음은 신랑이죠. 그냥 신랑, 섹시 신랑 때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됐던
근데 또 하나 기가 막히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가 힘이 생기면, 저 아버지 등으로서는 저는 특히 어머니의 경우에 이제 구체적을 좀 써보려고 생각을 했었죠. 소위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그 면당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평생의 족쇄가 됐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그 세목들,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거. 그건 전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응? 역사로도 또는 문학으로도. 제가 그 써볼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하는 그 여성운동사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물론이죠. 있는 그런 거죠. 물론이죠. 여성 해방운동사죠.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일반 독자들도 김성동 작가의 그 아버님의 그 혁혁한 뛰어난 그런 모습은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두루 알고 있었지만은 어머님이 그런 그 여성 운동가로서 또 혁명가로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최근에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민들크 반지라는 거에 썼습니다만은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그 소위 혁신정당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다가 당의 꽃으로 민들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위험한, 예. 조공 그 후신 남로의 당화가 민들굿이다 했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안 와.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에 무지하다는 얘기죠. 남도당의 네. 당화인 줄 네. 모르고 이제 근데 그 당화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들굿 발표도 일어나는 그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내려가는 물론이고 정인 간에 사귀는 정인 간에도 그 민들굿을 문양을 등에 새긴 그 반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운동하는데 무슨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돈도 못 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니까 반돈짜리 반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돌아가시고 저 다비 잡술 때 넣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그때 얽힌 이야기가 소설에 쓴 것이 저는 아까 저 사회자 말씀했는데 소위 다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저기 살 때 그 물이 안 나와서 수도생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구도리에 아니 벌곡에 살 때 벌곡에서 그 아래채 이제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제 새로 지은 집인데 그 흙집으로 거길 갔다가 돌아오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다는 거 저한테. 저는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제 그 수도생이를 얼른 밀어서 가라고 해놓고서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노구의 홍상이 뭔지 아십니까? 노구의 홍상. 풀빛 저고리와 분홍빛 치마. 시집올 때 무슨 그걸 하시고 머리는 빗어서 이렇게 쪽을 딱 쥐고서 맞으면 어떻게 구했는지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해놓고서 딱 앉아서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처음 시집 왔을 때 그 새각시 모습으로 앉아서 뭘 닦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그러니까 왜 있지 않습니까? 나무다 조각으로 제기 닦듯이 이렇게 그 반지를 닦으시는 거예요. 민들꽃 반지를.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노래가 제가 소설 인용돼서는 해방의 노래 같은 말은 그건데 100곡 이상을 외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게 리마 작사, 김수남 작곡, 그거 있지 않습니까? 100곡 이상 혁명가요. 그걸 다 외우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장 빛났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일생에서. 기억하고 싶은 시절.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해방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 계속 이제 빵으로 가셨지만, 그 자유로웠던 시절에 그 혁명가요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또 하얀 그 백설 같은 그 흰 옥양목 저고리에 까만 벨벳 치마 입고 했던 그 시절. 그러니까 그건 아주 성스러운 모습이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 당시는 이제 뭐 여성운동 지도자였으니까요. 그 부인들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혁명가요 가리키고, 그것만 아니라 매일 밤이면 사람들 모아놓고 학습 투쟁을 했다는 거. 그걸 학습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제 마음속에는 제 어머니 때문에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는 뭔가를 그래도 좀 이렇게 어머니 좀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버지 백으로 말하면 이렇게 됐지. 어머니가 당시 큰 학력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송하지만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큰 절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소설을 인용했습니다만 자본주의의 한계, 레닌주의의 기초, 세계의 역사, 인간이라는 무엇인가 막 이런 식의
책들 그 서장 정도지만 외운다는 거나 몰송 옛날에 무슨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놀랍게도 이른바 요즘 말하는 소위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너무나 풍부하신 거라 아마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저한테 가끔 애비야 너 무슨 글을 쓰느냐 하시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정부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박정희 욕하지 말아라. 그때가 또 박정희 딸이 할 때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 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한 소리 같은데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뭐 마지막 말이 기가 막혀요. 죽으면 뭐한다네. 네 애비 봐라. 죽으면 뭐하네. 살고 봐야지. 살아서 세계상 봐야지. 기다리자 이거죠.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그 어떻게 돼? 몇십 년, 60년, 70년 후에도 그걸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 빛났던 시절, 박수 받고 했을 때, 딱. 아, 이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내 개인사이면서 우리의 역사인데, 이것을 적어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아신 게 이제 그 용두동 네. 그 충원탑. 네. 지금은 이제 그 자리가 공원이 됐습니다. 충원탑 자리는 공원이 됐고요. 양지공원이라고. 그리고 그때 사시던 용두동 산 몇 번지. 산 거기에, 15번지. 예. 예, 거기 이제 그 당시는 뭐 판자촌, 네. 뭐 이렇게. 수용소 예, 수용소 동네. 동네. 근데 그곳이 지금 이제 그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용두동에 용자를 살려가지고 네. 이제 영어로 미르 아파트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미르마을 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아, 믿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충원탑에 있던 그분들은 네. 이제 보문산으로 옮겨가지고 네. 보훈공원이라는 아. 곳에 크게 이제 네. 해가지고 그 해마다 네. 그 기관장들이 참여해가지고 네. 그분들을 기리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산내 같은 그 희생자들이 나온 네. 또 뭐 그 아버님을 비롯한 그런 그 예비검속된 분들도 계시지만 네. 거기에는 또 이제 뭐 제주 4.3 항쟁이라든가 네. 또 여순 항쟁 네. 또 대구 10월 항쟁 네. 뭐 이런 여러 거기다 이제 보도연맹까지 네. 수많은 그 당시 새로운 세계를 꿈꿨던 사람들 네. 뭐 요즘으로 치면은 큰 어떤 사회적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닌데 아유, 아니죠. 단지 생각이 좀 다르다. 그렇죠. 새로운 생각을 네. 하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 그냥 네.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그럼요.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위닝턴 기자가 이제 그걸 보고 네. 이제 보도한 보고서에 보면은 네. 우리는 이제 그 학살이 네. 민간인 학살이 그 이승만 정권의 그런 네. 그 물론 이승만 정권이 뭐 실행자로서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 위닝턴 기자는 미국의 네. 기획이다라고 그 보고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졌던 그런 그리고 또 그 위닝턴 기자는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국 전쟁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6.25 전쟁이라고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국제전이니까 한국전쟁이 맞죠. 한국전쟁에 보면은 당시 그 트루먼 독트린이 이제 어떤 체제 경쟁, 그 미국과 소련 간에 그것에 대리전으로서 우리가 이제 희생된 바가 크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공주의적인 그런 하나의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만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눈물의 골짜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가슴에 맺힌 한으로 간직하고 표현을 못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런 소설집이 나오게 된 것은 뭐 시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붓이 없어서 마이크가 없어서 표현하지 못했던 다른 많은 희생자들까지도 대신하는 그런 데서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6년도에 그 산내 합동 유령제에 한번 참석을 하셨었죠. 그때 이제 그 아버님의 탄신 100세를 기념하는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원래는 사실 그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참석해달라고. 합동 유령제를 예. 실시하죠. 근데 그때 제가 그건 싫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그 모 씨가 그때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했을 때고, 맞은 이제 극우 쪽이었죠. 그래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공개해가지고 나를. 그게 이제 그걸 제가 대변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갔던 것이, 그때는 가서 제가 그 조사를 써서 가져가서 낭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그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풍적이 아까 나왔던 풍적이라 소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저기 됐을 때 중단되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이, 작가 소설가라는 것은 청탁을 받아서 그걸 써서 주고서 그 글값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청탁이 딱 끊겼다는 거. 일체.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문단 뭐 다 빤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에서 이런 걸 뭘 청탁했다가 이런 소리가 나오면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관계가 이상해지니까 애초에 청탁부터 안 했다는 거.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나네요. 제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릅니다만 최초의 기억이 전 4살 때부터거든요. 6.25 때. 근데 그 기억도 총소리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 6월 말 7월 초 그때쯤 되겠죠. 그래서 피난을 갔어요. 아까 피난 갔다고 했었잖아요. 뒷동산으로 갔다가 콧물로 총소리가 한 10리 떨어지고 화성이 난 장터 속에서 들렸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저희 유명한 대천에서 저 청양군 가는 그 국도 그 옆인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한 10리 떨어진 데가 청양군이에요. 화성이라는 데가 장터인데, 그때 앞에 그러니까 저희 조치원 방어선이 무너지고 나서 미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그 앞뒤로 지나서 화성이라는 데를 가는데, 그때 저녁 때인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어린애를 얻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안여자들이 미군 쌀라 그러는 거, 미군 구경 나온다고 구경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군이 또 거의 흑인입니다. 그래서 구경 나오고 드르륵 가서 다 죽였다는 거. 구경 나온 사람. 근데 그들을 제가 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봐도 한 7, 8명, 10명은 채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정도는 역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소위 노군이 정도의 100명, 300명은 돼야 역사에 들어가지. 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소설을 썼어요. 그때. 그게 85년도인데. 그래서 어디 발표됐는데, 그때 그 제목이 그해 여름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 뒤로 소위 조선일보에서 하는 그 동인문학상 있지 않습니까? 그 친해 작가 그 동인문학상에 제게 올랐어요. 후보로. 올랐던 게, 거기 심사위원 했던 분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그 양반이 내 걸 얘기했대요. 이 친인 작가인데 이 6.25를 이렇게 다뤘다. 이게 놀라운 바가 있다. 상을 줘야 된다. 했더니, 그 이제 주최 측 신문사 쪽하고 심사위원도 몇 사람 했던 모양이죠. 있는 자리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 아니, 이런 방구를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아니, 전부 침묵. 그래서 멋쓰게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뒤풀이 자리에서, 아까 당신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서 날 이상하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그때 주최 측에서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짧게. 그건 반미소설입니다. 반미소설이다. 문이 그 말이 그 엄청난 형벌이 돼가지고 그 뒤로 지금 아시겠죠? 문학상이 300, 400개가 돼요. 문학상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 등단한 지 5년만 돼도 10년만 돼도 서너 개씩 줄줄이 받는 세상인데, 저는 단 하나를 못 받았어요. 문학상을. 그래서 정말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가. 나를 잘라버렸나. 그래서 그쪽에 그 밝은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저를 한심하는지 보면서, 너 정말 그걸 모르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네 이름은 뺐어. 딱 그러더라고요. 수상 대상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그 반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상도 아닌데 신동엽 창작기금이라는 걸 하나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아니 그 몇 년 전에 이태중 문학상이라는 거 그 받았고, 그 뒤로 그것도 민들레 꽃반지로, 또 요산 문학상 그것도 민들레 꽃반지로 같은 걸 또 받죠. 그래서 제가 큰 적을 얻었던 것이, 그 어떤 세속적인 행위 그게 아니라, 즉 이 사회 공적 시스템에 넣어줬다는 거죠. 제 소설을. 즉 소설에 담긴 이야기를.
그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이번에 이 눈물의 골짜기도 결국은 대전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출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공인이죠, 공인. 네.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그래서 여하튼 그 산내 선생님께서 그 한겨레 신문에다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산내 그 평화공원 만들자. 이 학살지에 평화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요. 그게 한 계기가 돼가지고 이 여러 지역에서 평화공원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대전이 산내가 평화공원 터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이제 평화공원이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물의 골짜기가 그 시대에 그 희생된 분들을 증언하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그런 문헌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6월 달에 그 해마다 6월 27일이면 합동 유령제가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이번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때 이 책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헌정이 됐더라면은 더 큰 의미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월 달에 그곳에 이제 그 평화공원을 짓기 위한 이제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아마 다시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여기서 행사를 할 텐데요. 그때 아마 이 눈물의 골짜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곳에서 숨진 수많은 영령들께 바쳐드리면은 이게 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요산문학상을 받은 것이 크게 알려지지는 또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도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걸 좀 꺼리는 그런 뭐 분위기가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선생님께는 그게 큰 격려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 눈물의 골짜기도 또 이게 이번에 그런 어떤 계기와 또 역사적인 그런 작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대전에서 이제 이 한때 사셨잖아요. 대전하고 인연이 있는 대전의 작가인데 사람들이 그냥 서울에 사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와서 서대전 초등학교를 다니셨죠? 제가 1958년도에 고향에 있다가 그때 맞으면 이제 쫓겨난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시골장은 특히 뭐 빤한 적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식구들 오셨죠. 대처로 나가야 되나 대처 큰 곳으로.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고 기가 막힙니다만은 그래도 충남에서는 대전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그걸로 왔는데 고생하게 납니다. 이사 오던 날 제가 뭘 했냐면 용두동 산 15번지 수용소 시작되는 그 딱 그 첫 집이었는데 전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법원을 찾아요. 법원. 즉 아버지의 족적을 찾아간 겁니다. 법원이 그때 도청 옆에 있었어요. 오른쪽 선화동 쪽으로.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뭐 제가 떡을 놓고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아, 아버지 여기 잡혀가셨는데 형무소 이런 데까지 갈 경찰서는 꿈을 못 꾸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집을 간신히 찾아왔죠. 이상한 집을 찾아왔더니 사랑방에서 어떤 맞으면 아주 날카로운 눈매의 철 잃은 가죽 잠바를 입은 사내가 할아버지를 막 맞으면 야단치고 있는 거다. 그러더니 훈계하고 즉 왜 여기로 이사 왔느냐 하는 식으로. 근데 나와서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배운 범절 배운 게 있으니까 손님 가면 제가 같이 나가서 안녕히 가시고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러고서 충청도 말로 길게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딱 돌아보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매의 눈이야. 살의 눈, 살쾡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붉은 씨앗이로군. 이 말이 저를 소설가로 만들어줬습니다. 사실은 대전경찰서 사찰과 형사가 저를 소설가 만들어줬다는 거. 즉 붉은 씨앗이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화두였죠 평생.
그래서 아 이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절에 갔고 소설을 쓰게 됐고 눈물의 골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역사적 아픔, 또 역사에 대한 의문, 하여튼 그 의문을 가진다는 게 작가로서의 출발이죠, 사실은요. 물론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설가지만 또 그런 자신의 정서를 또 시로도 또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도 계속 써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원래 사실 제가 시인이 되고 싶었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는 뭔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맺히는 게 많기 때문에 긴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면서도 예전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시라는 것도 좀 해보는 것인데 감히 뭐 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많은 그리고 제가 시도 제가 어느 잡지에서 한 20여 년 전에 문득 썼죠. 문득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또한 소설이 눈물의 골자에도 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와 똑같은 저보다 더 심한 경우를 당한 무수히 많은 이 시대의 이른바 민중들이 마이크를 못 잡은 붓을 못 잡은 민중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마디를 해주고 그들에게 조그만 위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어떤 보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루지 제 개인의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 시대의 많은 어머니 아버지 고통당해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지금도 나 눈물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꿈꾸셨던 네. 새로운 세상, 네. 그러니까 고루 잘 살고 네. 또 자유롭고 또 고루 평등하게 사는 그런 세상에 대한 소망은 이제 뭐 복지국가의 이념이니 뭐니 이런 걸로도 또는 보편적인 복지니 뭐 이런 말로도 다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좀 아까 어머님 이야기를 여성 운동사의 원류로서 한번 써보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역사를 아우르는 또 요즘 역사를 잘 모르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의 귀감이 되는 그런 작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는 기운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쉽습니다만 제가 숨을 끊는 순간까지도 계속 하겠죠. 하되 지금은 제가 갑자기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같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한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에 구체적인 이 어른들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다가 돌아가셨는가 하는 움직였던 부분 세목들 그것을 한번 써볼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것만도 이제 벅차지 다른 적은 없고 그것만 계속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피어진 현대사가 다 담겨 있으니까 아버지 경우만 해도 미지의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아무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만 분명히 또 하나 늘 할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인데 네 애비는 해방이 됐다는데 8.15 때 해방이 됐다는데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 한 2달, 석 달 다 돼서야 한번 와서 잠깐 보이고 또 사라졌다. 근데 그 뒤로 맞춰봤더니 이정 선생이 광주에서 김성삼이라는 가명으로 벽소분야에다 나와서 전주에서 김남용 선생 추록하는 거 맞아서 트럭 타고 그런데 요 대목은 이제 기록 안 된 겁니다만 대전 오셨거든. 대전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거기서도 또 이현상 선생 같이 그들이 서울로 갔단 말이죠. 가서 그 뒤로 무슨 많이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장안파, 재건파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그러니까 재건파 쪽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정 선생과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가까우신 그런 게 있었던 것이 한 동네였어. 한 동네. 한 동네. 그러니까 고향 선배죠, 말하자면. 고향 선배. 부친빨, 아버지빨의 선배. 17년 차이니까.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이
그때 고향 선배여서 무슨 뭐 무조건 뭐 형님 뭐 선생님이 아니고 아 놀랍고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제가 소설에 썼습니다만 아버지 순 진서로 무토백이 진서로 딱 보내 편지를. 즉 당신의 철학이 뭐냐, 인간을 뭐라고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그것을 그 선조 인조조의 그 박지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지계 선생. 그분의 누가 그분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었어요. 질문했던 거. 아주 근원적 질문이죠.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대답해라. 그러니까 한 서너 달 뒤에 답장이 왔는데 그건 이제 할아버지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인편으로 전해서 왔는데 딱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라. 이정 선생이 참진자 하나. 참 그걸로 다 대답이 다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서울 가서 딱 만나서 이게 입당하고 이게 딱 된 거죠. 그래서 맞아 이제 비선 공선의 비선 조직에서 다 맡겼던 충남 쪽 대전 충남에 대한 그것은 결국 덤떡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제 할아버지도 거의 마지막 그 증언자였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렸지만은 지금 같으면 다 적어놓고 갈 텐데 기억만 가지고 하는데 이제 누가 왔으냐 우리 집에 이제 이정 선생은 뭐 그만두고 이진사라고 했어요. 이진사는 그냥 이현상 선생. 예, 금산 출신. 금산 예. 이거 전주이시거든. 그러니까 대접해서 이진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또 하나 이관술 선생. 예. 그래서 정판사 예, 사건. 저도 정판사 사건. 그래서 저희 정치적인 걸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현상 계보요. 아니 이관술 계보요. 아버지가 예. 거기서 그 양반이 그래서 엿장사를 했다고. 엿장사 의장으로 하다 집에 여러 와가지고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엿장사 얘기를.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네 애비는 그러면 엿장사 때문에 죽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얘기하시는 거지. 응? 그렇다고 이관술이 꼬셔서 갔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예, 그 이관술 선생님도 결국은 대전 그렇죠. 형무소에 계시다가 같이 돌아가셨다가. 산내에서 같이, 네, 같이, 예, 예. 희생되셨죠. 형무소 같이 계시다가. 이 역사의 장난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이관술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건 이제 뭐 좀 요즘은 알려졌습니다. 그분의 그 막내 따님이 정부를 상대로 그 당시 재판 없이 처형한 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예,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뭐 유진호 시인 같은 경우도 그곳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다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유진호 선생이 나오는 책도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에도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확신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대전 형무소만이 아니고 대전 형무소는 사상범 중심 형무소였고 사상범 형무소라고 알려졌는데 그때 그러니까 산내라는 곳에다가 거기다 끌어다가 합동으로 딱 저걸 한 거예요. 합동 장례식을. 그러니까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강원도 춘천 형무소 재소자까지 끌어다가 거기다 전부 합동으로. 그런데 그것을 아까 사전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이 그냥 심부름꾼이고 양키가 그래서 그 사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서 사진 찍고 증명 사진에서 보고해야 되니까. 개인 미군이 아니라 미 국방성, 아니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밝혀진 자료에 보면은 그 49년 4월에 그 미 군 쪽에서 군 정보국 쪽에서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어가지고 이 한국군에게도 그것이 그 지침이 하달됐었다라는 게 기록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50년의 그런 집단 학살 이런 것이 다 어떤 기획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49년부터. 예, 49년부터. 49년에 그게 구체적인 문건이 있었다고 예. 합니다. 벌레수부터 해가지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지금 막 나와요. 기록들이. 하여튼 그 강대국 간의 어떤 세계 전략, 그것의 대립, 그렇죠. 그것의 이제 대리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희생자가 된 희생된 것이죠. 거죠. 예. 그야말로 참으로 참 비극적인 그러니까 소위 대소방파제로서 미국에서 대소. 예, 예. 소비에트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딱그 선을 친 게 3파선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위 국제적
그 모든 정책, 모든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지. 소비에트 남하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반공이 국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수히 죽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냉전의 시작인데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냉전. 지금은 이제 냉전 시대가 네.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냉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또 그 냉전의 마지막 섬과 같은 나라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고통이 지금도 많은 그 유족들이 고통 속에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평화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그분들이 꿈꾼 새로운 세상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전의 평화공원이 또 만들어지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런 평화 교육의 하나의 장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곳의 그 역사적 의미가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대전에 오셔가지고 그런 역할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이 보실 그 대전 시민들 한 말씀 하신다면은 대전이라는 곳이 우선 그 이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전이 원래 태전이었습니다. 클태자 예. 태전. 근데 대전은 이제 우리말로 해서 한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대전 시사도 거기서 준 게 있는데 막 이런 것이 거기도 전혀 여기 안 나오는데 대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1905년 경부선 개통된 그 기념으로 시승을 하는데 타고 가는데 그게 이등박문이가 네. 시승할 때 대전을 지나면서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태전입니다 그러니까 태전이라고 하니까 태전? 클태자 태전 그러니까 일본 시마네 현에 대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마네 현에 네, 네. 대전으로 바꿔라 그런 거예요. 이등박문이가 대전 이름이 이등박문이가 저 이름이에요. 이 기가 막힌 얘기야. 자기 동네에 있는 거 이름을 갖다 쓰라고 그런 거죠. 식민지로서의 그 식민지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니, 일부러 그렇죠. 그런 거겠죠. 예. 그런데 그들은 호남선 생겼고 해서 쌀 실어갖고 다 그렇게 된. 그러니까 만 식민지 수탈의 하나의 그 거점이었죠. 그 교통의 거점 대전이 그런 곳인데 뭐 길게 가면 뭐 낮에 때까지 올라가서 그 뼈제골이라는 거 이름 자체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끔찍한 그 민족사의 비극이 일어났던 바로 현장인데 거기에 사는 대전 시민들한테는 그 역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거기 이제 엄청난 역사가 담겨 있다면 대전에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생각하고 역사를 찾는 그런 작업들을 물론 이 문학 작품을 뭐 필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간사, 인간 세상, 세계사는 늦는 과정 그래도 조금씩 서서히 바뀌고 있다. 그럼요.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이 나왔다는 게 증명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이 책이 나왔다는 거 자체. 정말 예. 상상도 못하던 상상- 일이었죠. 꿈도 못 꿨죠. 제가 그때 그랬다면 전 절에 안 갔습니다. 정말. 그러실 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징이라는 거. 응? 상징. 아니 이런 책이 나올 정도의 세상인데 응? 다만 이제 그 세상을 채우는 문제는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되겠죠. 어떤 뿌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거. 응? 인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평화공원도 생기고 그야말로 응? 이런 것도 이게 기려주는 이런 책도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우리 대선 통과했어요. 여기서 예. 정말로.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소설집을 어떻게 보면 필생의 작업이실 텐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쉼표를 찍을 수 있으셨다는데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고요. 예, 앞으로 어떤 대전이나 또 우리 산하 곳곳에 어려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나 꼭 알아야만 할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 답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선생님을 모시고 또 여기저기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그 과정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도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또 그리고 앞으로 발전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으로 이어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셔야 또 이런 일도 하시기 때문에요. 건강 잘 지키시고 더욱더 문필이 더 이런 혁혁한 그런 작업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말했지만 한 번도 정식으로 살아본 세상이 없어. 어린 세상이 내겐 없다. 세상 같은 건 더러운 어린 도시. 세상에 쉬는 게 아니라고 어느 신이 말했지만 한 번도 정식으로 살아본 세상이 없어. 어린 세상이 내겐 없다. 그립다. 보고 싶다. 세상이 사람들이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그